226조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 합니다. 자, 이 금지행위 32회, 33회 때 연타석 쉬었습니다. 연타석 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연타석 쉬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지금 34회 때는 출제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금지 행위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법 33조 조문이 실려 있으니까 33조 1항하고 33조 제2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3조 제1항 개업공사 등이란 말에 역시 동그라미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가지고 개공 등께서는 그 9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가 있어요. 동그라미 2가 제2항이죠. 자, 2항 누구든지 밑줄이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여기 밑줄이에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방법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33조 제1항과 33조 제2항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5가지 금지행위가 이 항에는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칠판 보시죠. 그럼 33조 제1항은요. 개공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 안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개공 등의 금지행위를 둔 거예요. 근데 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개공 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그러면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중기업의 종사자 전체가 개공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대상이 개공 등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업 종사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이들한테만 적용되지 여러분들처럼 일반인이에요. 일반인한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무등록 중개업자 등한테는 이거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33조 제1항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중개업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데 33조 제2항이에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는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일반인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개공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제재는 우리 교재 마지막에 지금 실려 있는데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이건 제재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공 등이 만약에 이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9가지 금지행위를 해버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임취라고 부릅니다. 임취예요. 만약에 소공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잖아요. 소공이 하면 소공은 자격증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서 4가지 1번서부터 4번까지는 1-1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도 받아요. 근데 5번서부터 9번까지는 3-3으로 처벌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처벌이 잇따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두 음자 따가지고 모두 암기를 해버릴 거예요. 이 제재 때문에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먼저 첫 번째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 갑니다. 그럼 넘어가죠. 228조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 되어 있죠. 오타가 역시 수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거 228쪽에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 일어났지 않습니까? 등에 대한 이 말을 등의 금지행위로 고치세요. 작년 책에도 이게 오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 책에도 이걸 수정 안 해놨네. 개공 등의 금지행위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법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랬어요. 그래갖고 매매업이 첫 번째 금지행위.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게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매매업. 저는 제목을 매매업으로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동차 매매업 하는 거예요.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중개대상물이에요. 토지, 건물, 입광공 이거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업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데 업은 한 번 정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이게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을한테 팔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병한테 팔고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거의 이제 충격 수준이죠. 저도 처음에 이거 볼 때 거의 충격 수준이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인데 사고 팔고 업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업은 전면 차단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등한테 매매업을 허용을 하게 되면요,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고요, 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매업 못합니다. 그죠?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사고팔고 업으로 못합니다. 그러면 매매업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냐?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겠죠. 일단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금지행위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 229쪽에 지금 직접 거래와의 관계란 말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조금 공부에 탄력을 받아야지 이제 언급이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요, 금지행위 중에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직접 거래를 설명하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갑을병정 매매업을 하면서 갑을병정 중에 한 명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직접 거래로 처벌됩니다. 매매업은 1-1이거든요. 직접 거래는 3-3이에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벌금. 그러니까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다,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거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매매업 첫 번째 금지행위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 정도만 매매업 참고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금지행위 갑니다.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이랬어요. 가로 열고요, 말미에다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라고 메모하세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두 번째 금지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이게 차단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아야 된대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예요. 두 가지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중개 대상물이나 고객을 우리 개공 등이 소개를 받습니다. 소개를 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등록업자의 이 중개행위, 이런 거래행위를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가 완성된 거고,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금지행위는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가 끝난 거고,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이게. 나아가서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했다. 그럼 명의 이용에는 대표적으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쉽게 짐작이 되는데,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해요. 계약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을 여기 계약서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 명의를 빌리는 거죠. 이거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명의를 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금지로 돼 있죠. 근데 대전제가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알면서 그러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무등록업자들은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고요.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지 이게 안 돼 갖고 자격증을 못 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들과 거래했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등록업자 거래했다 걸리면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사정없이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았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금지였어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볍게 이해두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금지행위.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할 금품을 만드는 게 이게 보수 초과예요. 보수 초과. 그래서 보수란 말의 밑줄, 다음에 초과의 밑줄 그으면 되겠죠. 그럼 뭐 이거는 부연 설명 없이 우리가 정해준 한도를 절대 더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보수 초과 있지 않습니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요, 보수를 더 받았을 때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나 정해진 보수보다 더 받았다 하더라도 감옥까지 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수 초과에 걸리면 1-1입니다. 1년 이하의 적던 1,000만 원의 벌금이 차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 개공 한 분이요, 이거 헌법소원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 헌법소원이라는 거 들어봤죠? 헌법소원이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을 때, 국민의 권리, 기본권이 침해가 됐을 때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 그럼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이라는 걸 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보수 초과를 가지고 징역까지 보내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래갖고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국민이 갖고 있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갖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거 위헌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위헌이다, 합헌이다. 네? 이거 합헌이라고 판결 나갔죠. 위헌이라고 판결 나갔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하겠죠, 이거. 그래서 합헌 판결 나갔어요. 왜 그랬냐? 보수 초과에 대해서 징역까지 보내는 거, 이렇게 이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 부동산 중개라는 게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한다고 해서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로 주던 증여를 받던 요구해서 받던 관계없이 명목에 불문하고 정해진 한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개보수를 다시 공부하는데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정 중개보수죠. 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더 받는 게 다 안 돼요. 명목을 따지지 않아요. 고마워서 주던 요구해서 받던 상관없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더 받았습니다. 이건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죠. 그러면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뭐 자동차를 받았다, 보석을 받았다, 어떠한 식으로도 더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더 받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1-1로 쳐버려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더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 중개보수라는 것은 중개에 대한 대가죠. 그럼 분양대행은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에요. 컨설팅입니다. 중개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했어요. 그리고 보수를 무제한히 받았습니다. 그럼 초과에 걸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까 이건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아도 초과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수표 사건을 소개합니다. 요즘 이 당좌수표 사건, 당좌수표를 조금 보기가 힘든데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수표책을 들고 다니면서 수표를 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계수표죠, 이게. 개공이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당좌수표로 받았어요. 당좌수표로 받았는데 이게 액면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죠. 액면금액이 좋다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좌수표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러 갔어요. 교환하러 갔는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부도 처리됐다는 얘기는 지급정지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공이 한 푼도 결국은 이제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수 초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공이 주장하기를 나는 부도 처리됐기 때문에 결국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부도 초과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나아가서 중개 의뢰인은 나한테 지급한 금액도 없으니 중개 의뢰인한테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어야지만 보수가 이게 완성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당좌수표가 받을 당시에 이미 부도난 수표로서 받았다면 이건 휴지축하받은 거니까 보수초과가 아니겠지만, 받을 당시에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이게 부도 처리됐으니까 받는 순간에 이건 보수초과에 해당됐다라고 해석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의뢰인한테 돌려줬어도 이건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를 초과해 받아놓고 다시 돌려줬다. 그래도 이거 처벌을 못 면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결국 당좌수표 사건은 보수 초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당좌수표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이거 초과다 아니다? 초과였고요.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든 안 입든 금지행위 성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의뢰인이 손해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지겠죠. 근데 그와는 별도로 금지행위 성립에는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요거 보수 초과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는데 참고로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 갑을 간의 거래를 개공 A가 소개합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보수가 200만 원이었어요. 을로부터 받을 보수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갑과 을이 합의했죠. 합의해가지고 을이 전액을 부담한 거예요. 을이. 그래갖고 을로부터 400만 원 받았어요. 일방이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이거 보수 초과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보수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자유로운 약정에 따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받았으니까 이건 절대 초과가 아닙니다. 일방이 전액을 부담했어요. 그건 초과 아닙니다. 다음에 갑으로부터 200, 을로부터 200이었는데 갑한테는 무료로 해줬습니다. 무료.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위법은 아니겠죠. 근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손해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료 중개행위도 우리 공인사법은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를 일단 해둡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아시고 거기 231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순가 중개계약이란 말 나와 있죠. 첫 줄에. 찾았습니까? 아주 어려운 말이 등장했는데 중개업법 시절에는 순가 중개계약하고 아주 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공인사법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거 순가 중개계약을 전혀 안 묻고 있는데 순가 중개계약이란 말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근데 실무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순가 중개계약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토지였어요. 갑이요, 토지를 팔아달라고 개공사 A한테 중개 의뢰를 합니다. 하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지고 나머지 차액은 모두 보수로 가져라 이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하죠. 나는 예산이 5억이 있다. 이 토지가 마음에 드니 이걸 구해주는데 5억을 지급하겠다. 4억 8천에 구하든 9천에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나머지 차액은 보수로 모두 가져라 이거예요. 이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최저가나 이건 최고가죠. 이 금액 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으로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가중개계약입니다. 실무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이 안 좋은 물건 있죠. 안 좋은 물건이라든가 거래가 하기 힘든 물건들 이걸로 이제 순가가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일단은 실무에서는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정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어볼 거예요. 실무 가시면 인정. 그러니까 아파트 팔아주는데 5억 인정 그러잖아요. 5억 인정 그러면 나머지 보수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5억이 이제 자기가 최저한으로 판단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금가란 표현도 써요. 입금가 5억. 입금가 5억 그러면 이것도 순가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지어주고 나머지 차익을 모두 가져라 이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순가중개계약인데 그럼 순가중개계약을 중개의뢰인과 체결했거든요. 바로 그럼 이게 보수 초과돼서 금지행위냐 이 문제가 있죠. 그럼 순가중개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절대 금지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비로소 이제 보수 초과로서 금지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가중개약은 당연 금지되는 중개약이 아니고 상대적 금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순가라는 의미 자체는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당연 금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초과 보수의 효력이라는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법정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3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더 받죠. 그럼 더 받은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써 있죠. 두 번째 줄에 최고 요구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이랬죠.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겠죠. 무효니까. 반환해줘야 되고요. 반환했다 하더라도 보수 초과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업하셨을 때요. 웬만하면 보수는 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보수 초과해가지고요. 낭패를 본 사례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를 더 받아버리면요. 손님한테 할 얘기도 못 해버려요.
결국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더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님하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요, 이게 우리 책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런 얘기를 거의 이제 안 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되게 똑똑하죠? 되게 똑똑합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갖고 다 알고 와요. 다 알아보고 옵니다. 그래갖고 보수 더 받지 말고 웬만하면 FM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몇 년 전에 수업하면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 참 똑똑합니다, 웬만하면 더 받지 마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우리 젊은 친구가 문자 찍었잖아, 교실에서 엄마한테. 교수님이 젊은 친구들 조심하라고 젊은 것들 되게 몰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엄마는 또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선생이 수업이나 잘하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냐고. 그랬더니 또 나갔더니 그 원장님 또 와가지고 그런 얘기 왜 하셨냐고. 그래서 내가 그 학원 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누구냐, 이름 대라. 그랬더니 끝까지 얘기 안 해갖고 내가 누군지 눈치를 대충 챘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1년 내내 내가 뭘 하겠지. 합격했게 못했게? 당연히 못했지. 당연히 못했지. 이게 내가 수업하면서 여태까지 딱 한 번 쫓아내본 적이 있어. 내가 올해 지금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강의한 지가 딱 한 번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젊은 친구 한번 쫓아냈어요. 수업. 나는 3번은 딱 용서를 해. 딱 3번은 용서를 하는데 4번째 딱 걸리면 용서 안 해. 그냥. 그래갖고 하여튼 그때도 젊은 혈기였으니까 그러겠죠. 저도 젊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뒤에 앉아갖고 계속 툭툭거리는 거야. 툭툭거리는 거야. 이렇게 수업하는데 질문하면 안 되잖아, 원래. 그래갖고 손도 안 들고 그냥 교수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쉬는 시간에 와라. 한 번. 또 그래. 2번. 그리고 이제 3번째 딱 이제 또 왔어요. 내가 또 꼭지 이제 돌았지. 그래갖고 이제 참았어, 그래도. 근데 4번째 딱 걸린 거야. 그래갖고 수업하다가 마이크 딱 놓고서 나갔지, 그냥. 수업 중간에 놓고 나갔어.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내가 갈까요, 자를 보낼래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걔 불러갖고 너 환불할 테니까 들어가라, 집에 가라. 그래갖고 집에 보내버렸잖아요. 환불했어, 그냥. 그래갖고 결국 이제 환불시켰는데 그 학원 내가 합격자 모임을 또 갔다. 연말에 합격자 모임을 갔는데 걔 친구지. 걔 친구가 나한테 이제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따르면서 말 끝에 그 말 하는 거야. 교수님 때문에 걔 합격 못했다고. 그날 또 엎어졌잖아. 그날 또 박학 뒤집었지, 내가 또. 야, 주둥이는 삐뚤어도 네가 똑바로 말을 해야지. 나 때문에 합격 못하는 게 아니고 지놈 때문에 합격 못한 거다. 다른 학원 갔을 거 아니야. 합격 못했대. 그래갖고 어쨌든 그래갖고 그날 또 아주 아수라장 됐잖아, 그냥. 그래갖고 또 그날 또 내가 또 구해가지고, 내가 원래 술을 잘 안 하는데 또 소주 2잔을 딱 먹고서 또 운전하고 오는 거야. 오는데 검문하고 있는 거야, 또. 야, 그래갖고 오늘 인진 진짜 안 좋구나. 다행히 안 나와가지고 그냥 통과했는데, 하여튼. 예? 어떻게 안 나오게, 그냥 대충 안 나오게 했지, 그냥. 술도 못 먹는 음주운전 그러고 면허증이 당하면 얼마나 또 웃기겠어, 이게. 지나간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 초과 절대 더 받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4번째 금지입니다. 해당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에만 밑줄 긋죠. 제목을 저는 거짓된 언행으로 붙입니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방법. 이게 4번째 금지이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이 뭐냐? 이게 문제인데,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건 주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확인 설명 사항이 거래상 중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공법상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짓된 언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확인 설명 사항이 모두가 당연히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중요해야 돼요. 중개 의뢰인이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는데, 이 거래상 중요 사항에 우리 최근의 판례가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세 정보 있죠. 이 시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속였다. 그럼 이것은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급심 판결에서요, 시세 정보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에 대한 정보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시세가 10억이었어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었다. 근데 매도인한테는 통상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시세가 10억이라면. 매도인한테는 얼마라고? 9억. 9억 그러면 사기로 처벌받습니다. 10%나 차이 났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시세가 지금 9억 8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10억에 팔아주고 아주 비싼 값에 팔아주는 것처럼 해갖고 보수를 무지하게 당겨야지. 그게 능력 있는 개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원활한 거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매수인이에요. 매수인한테 시세가 10억이면 얼마라고 해요, 통상? 10억 5천은 좀 심하고, 그죠? 뭐 10억 한 2천 이 정도. 그래갖고 이제 10억에 또 사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이제 일종의 약간의 이런 간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세 정보에 대하여 한 10% 이상의 차이가 났다. 그럼 이것은 사기로 다 처벌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정도. 그럼 나머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물건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숨겼어요. 거짓된 언행 맞죠? 다음, 전형적인 유형이죠.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거래시키는 행위. 거짓된 언행 맞겠죠? 전형적인 사례고, 거래가 한산해집니다.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에 고가로 다시 팔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례가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에 2배로 팔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거짓된 언행입니다.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짜요. 매도인과 짜고 매수 의뢰인에게 아주 고가로 팔아치는 거예요. 고가로 팔아치우고 그 차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요, 다소 비싼 값에 팔았다 하여 금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불법성 어디 있는 거냐면 매도인과 짜고 친 거죠, 지금. 여기에 불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짓된 언행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중개 의뢰인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중개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근데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당좌수사관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판례가. 그래서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근데 거짓말하여 중개 의뢰인한테 손해까지 입혔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 법을 떠나게 되겠죠.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해요. 형법상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다름 아닌 사기예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죠. 사기로 갑니다. 사기는 훨씬 더 처벌이 중합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훨씬 더 세게 맞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여기에 걸렸잖아요. 그럼 100% 이건 사기로 가요. 의뢰인이 거의 손해볼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네 번째 금지행위였습니다. 자.